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위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윤호중 의원님의 개회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토론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회기 중이 아니다 보니까 국회에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이제 대개 당직을 맡고 계신 의원님들이 주로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따라 이 다른 이 토론회가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는 관계로 우리 대표님, 원내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하시고 싶으신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하고 또 우리 당의 기획재정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의장께서 두 분을 대신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바로 이왕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정책의장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강기정 정책의장님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위원이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영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0.25% 추가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5%가 됐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1%대 금리가 1%대로 내려간 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그만큼 현재의 어떤 경기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증해주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누차 디플레의 위험, 이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것은 이 금리 인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 사실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한 좀 모험적인 이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우리 경제가 그래서 이 다른 특히 이제 미국의 금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가 돼서 이 외환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금리 인하가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를 향해서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는 또 가계부채에 그만한 또 증가를 낳을 것이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 경기 대책이지만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래서 이 디플레냐 아니냐, 디플레가 언제 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디플레이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디플레이의 원인
소위 말해서 저성장, 저물가의 원인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나가야 된다. 내수와 소비를 키워 나가야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이 구조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산업정책을 주로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놓고 있는 것이 금리정책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총리가 디플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형 뉴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형 뉴딜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새누리당 정권이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 이 최악의 정책 시리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B 정권 때 4대강 개발 사업 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상 역대 정권과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쌓아왔던 재정 건전성을 다 홀랑 털어먹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담배세, 연말정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 증세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 세대의 현재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경기를 올려가 보겠다. 재정의 역할을 늘려보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최악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국형 뉴딜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현재 세대의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끌어다가 써보겠다는 그야말로 미래 세대의 서민 증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은 이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이제 고소득자들의 이 세금을 늘려서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을 키우는 정책을 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다면 오히려 내수는 더 침체되고 또 소비는 더 줄어들고 따라서 투자도 줄어들고 성장도 줄어드는 그야말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가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서 특히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님, 또 서울대학교의 안동현 교수님, 이 세밀한 경제진단과 분석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토론을 준비해 주신 좀 이따 오시겠습니다만 홍종학 의원님,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태수 선임연구원님,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기흥 경제산업조사실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이 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그 해법을 모색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인사 말씀하는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참석하신 원내대표님, 우윤근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많아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하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야당이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지금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 그대로 오늘 이런 우려를 우리 윤호중 의원께서 특히 기재위에 또 간사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정책위원회 강기정 의장님께서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이념 정당이 아니고 경제 정당으로 올인하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들, 소위 부동산 활성화 이런 것들이 지금 불과 6개월 1년도 안 돼서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에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집값이 2, 3년 내로 폭락할 것이다. 이런 데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오늘 제게 또 관계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정책위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잘 저희들 당에 전달해서 입법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 토론회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정책위원회 강기정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토론답게 오전에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제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소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돈 빌릴 데가 없어서 잘 안 된 게 아니라 결국 소득이 없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자명한 사실인데 계속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LTV, DTI 완화 정책 이후에 또 저금리로 계속 이어가더니 오늘 전격적으로 금리까지 인하하면서 부채에 의한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채에 의한 성장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무척 아무튼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부채에 의한 성장으로 이어가기보다도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제 신재윤 후임자로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청문회를 마쳤습니다마는 역시 가계부채 관리협의회 정도 구성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동안 우리 당은 주장했고 금융위 수장도 그 점에 대한 전격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계부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가계부채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히려 그 반대로 부채에 대한 성장을 더 부추기는 금리정책으로 가져간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 당은 지금 소득을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여러 우리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문제, 최저임금제를 포함하여 또 여러 가지 생활비를 줄이는 문제, 또 일자리, 이 불안정성을 조정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 혼연일체되어서 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사실은 이 가계부채관리협의회가 좀 더 정말 내밀하게 이 가계부채 현황을 좀 진단하고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응책인 소득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된다. 그 중에 하나로 작년 8월에 완화됐던 LTV, DTI를
원상 회복시키는 문제도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아무튼 지난주에 윤호중 우리 간사께서 연말정산과 여러 가지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일탄을 해주셨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 디플레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진단하는 토론을 이렇게 2탄으로 연속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침 전문가들께서 다 나오셨으니까 귀중한 대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17일 날 오후 3시에 있을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때 정말 정책 기조를 우리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근거로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무튼 전문가 여러분께 나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잠시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토론회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관련되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토론에 임하실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참고로 오늘 이 토론회는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로니에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별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체적인 그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분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기흥 경제산업조사실장님이십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을 입법조사처의 경제산업조사실장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 것을 예견이나 했듯이 오늘 날짜에 잘 맞춰서 오늘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문제 긴급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를 시의적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그 최경환 100일 경제정책에 대한 그 토론회를 저희 가졌습니다만 그 효과가 지금 거의 이제 사라지고 지금 새로이 최저임금 인하라든가 같은 그 재정통화정책 가지고는 우리가 경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고 수요가 부진한 이와 같은 상태 하에서 어떻게 우리 나라의 그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 해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을 먼저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전문가이시고 지금 예산정책 그 경제실장까지 역임하여서 이 분야에 최근에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그 서울대학교 안동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현 교수님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분야에 가장 정통하신 이론가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강태수 대경제정책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수 선임연구위원님은 그동안 쭉 한국은행에서 한 30여 년간 봉식하셨고 부총재
뭐까지를 역임하셨다 지금 작년도에 대경제정책연구원에 계십니다. 예, 다음에는 홍종학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종학 의원님은 학계에 계시다가 여기 새정치연합에서 이론과 현실, 최근에 많은 입법과 관련된 것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규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20분 정도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입니다. 아까 우리 윤호중 의원님께서 이번에 금리 내린 게 쉬운 정책이지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거기에 공감하고요. 저는 오늘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쿠어바디스, BOK, 한국은행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계속 내려도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 대응 방향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지금 2월달 물가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0.5%까지 내려가서 이러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대부분이 작년 7월부터 일어났던 국제 유가의 대폭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플레의 역사를 보면은 지난 200년에 걸친 30몇 개국 선진국 중심으로 개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디플레가 발생한 거는 인플레만큼이나 자주 발생했었다. 사실은 특히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인플레가 한번 발생하면 디플레가 한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디플레하고 이런 반복되는 그만큼 하여튼 자주가 일어났었는데요. 그건 이제 근본이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디플레가 잦았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 독자적으로 변동 환율 제도를 갖고 있는데도 왜 그럼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나라에서 디플레 우려가 생기고 실제 디플레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다 낮아지는 그런 공통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 빼고는 다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소비자 물가가 0.5 가다가 진짜 마이너스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정말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돼가지고 정말로 물가가 내려간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플레가 이제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굉장히 디플레가 되면은 뭐 경제가 굉장히 큰 망가진다 뭐 이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디플레를 그럼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금리 인하나 통화 팽창 같이 통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뭐 정답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계부채라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디플레냐 아니냐, 지금 0.5%까지 낮아진 것이 그러면 어떤 것에 의한 것이냐? 디플레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역사를 봐도 여러 번 있었던 디플레가 다 나쁜 건 아니었다. 좋은 디플레이션도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정부나 IMF나 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의 정부 당국자들이 디플레하면 무조건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대공황 때의 미국과 대공황 때 뭐 다른 나라도 그랬어요. 대공황 당시와 90년대 일본의 디플레를 보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디플레가 그럼 뭐냐라는 건데, 좋은 디플레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물가 하락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하면은 보다 싼 값에 제공할 수 있고, 그럼 물가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또 교역 확대에 의한 수입 물가 하락에 의한
그런 디플레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소비자로서는 물가가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이 유지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낮아진 것은 하락한 것은 좋은 디플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유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어디까지나 생산비의 하락이고 수입 물가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디플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장률도 3% 정도 유지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굿 뉴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런 얘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좋은 그 성격이 발생 원인이 뭐냐? 이게 그 지속적인 수요 감소에 의한 디플레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수요도 이 생산도 줄어들고 또 디플레에 대한 기대도 또 생기면서 물가도 낮아지고 물가 낮아지게 또 생산을 낮추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그런 나쁜 악성의 디플레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속 기간이에요. 지속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물가는 낮아진다. 지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게끔 디플레가 되면 이건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시적인 거는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일시적인 디플레 압력이다. 디플레가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유가 하락이 그럼 언제까지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아까 그림에도 보셨습니다만은 작년 7월부터 유가 하락이 시작됐는데요. 브렌트 기준으로 이제 $110 이상을 하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년 1월 달에.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가고 $60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유가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전년 동월로 대비를 하니까요. 작년 같은 기간에 기름값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금년 상반기 중이 가장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 하락 압력이 가장 큰 시기고 하반기로 지나갈수록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엔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거랑 대비를 해보자면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 압력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거의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가 하락이 또 한 번 폭락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격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물가가 어떻게 실제로 가고 있나 이거 그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그 기름값 하락이나 채소값 하락이나 아니면은 무슨 공공요금이나 담배값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앙은행이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요에 의한 물가 압력이나 아니면 사람들 생각에 의한 물가의 변화는 중앙은행이 책임져야 되고 관리해야 될 그런 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구분을 해갖고 이 외부적인 일시적인 거를 다 빼고 난 게 저 빨간 그림이거든요. 저것이 이제 제가 말한 중심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농산물 가격하고 그다음에 석유가 이런 거를 뺀 건데 담배가는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담배값이 크게 오르니까 근원 인플레이션도 크게 오르는 그런 모순이랄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급격하게 오른 거는 다 재버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 수요에 의한 물가는 천천히 움직인다. 기대에 의한 물가도 천천히 변한다라는 이론에 기본을 해갖고 테크니컬하게 좀 하면은 저런 게 나오는데 저걸 보면은 지금 한 1.7%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간 거를 보면은요. 그래서 저거는 뭐 옛날에 물가 안정됐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로와는 아주 컴포터블리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디플레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그게 나타나지가 않는다. 지금 디플레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정말 악성 디플레가 발생할 것이냐. 지금 정부가 두려워하고 IMF가 경고하고 뭐 다른 나라들이 다 EU 같은 나라들이 다 걱정하는 악성 인플레. 물가 내려가고 생산 내려가고 악순환이 돼갖고 계속 우리가 대공황 때나 일본의 장기에 걸친 디플레. 지금은 좀 물가가 올라갔습니다만은 그거를 우리가 겪을 것이냐. 그런 디플레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사례가 또 별로 없어요. 그런 악성 디플레 사례가.
근데 그거를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전형적인 패턴을 추론하기가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사례를 잘 보면 첫 번째, 무엇보다 자산 가격이 대폭락을 합니다. 대공황 때도 그랬고, 일본의 90년대 초에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반토막 이하로 대폭락을 하는 게 먼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갖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폭락을 하면요.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대출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경제는 더 나빠져 갖고 금융기관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금 중개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뭐 우리 금융기관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중개 기능이 그렇게 마비가 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0.5 뭐 상반기 중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유가가 계속 끌어내리는 상태에서 갑자기 채소값이 갑자기 풍작이 들어가지고 낮아지거나 이러면은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0으로 제로라든지 뭐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디플레는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예, 사정이 멀고요. 예, 그다음으로 그렇지만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데가 0.2%까지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99년에 한번 0.3, 0.2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로가 된다고 치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치면은 이건 굉장한 뉴스가 될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바꾸게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가는 거는 이제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한국은행이 한 것처럼 금리를 내리는 게 정답이냐? 금리를 내리면서까지 하는 거는 진짜 지속적인 디플레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상반기 중 물가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반기로 되면 점점 그런 부담이 지금 줄어들고 사라진다는 그런 전제에서 보면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상반기 중에 물가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를 내려갖고 실물이 움직여서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차에서 물가가 오르는 상당히 긴 시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물가는 2년 이상의 장기 물가지 상반기 중에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거는 시차가 맞지가 않는다. 그거는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뭐 연초에 뭐 1월 달 지표가 뭐 소비가 굉장히 안 좋다고. 이거 연말정산 효과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서 너무 높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금리를 내려도 그러면은 경기가 부양될 것이냐? 우리가 투자가 그럼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럼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투자가 금리가 뭐 너무 높아서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안 계실 거고. 두 번째, 그럼 소비가 될 것이냐? 저 표를 보면 저 표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리금 상환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부채를 갖고 있는 가구들은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소비가 올라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2002년이었어요. 2002년에 우리가 2001년에 저금리를 해가지고 2002년에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금리를 내리니까 그 부채를 막 일으키면서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2008년, 2009년 들어와서는 소비의 움직임이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만 따라서 움직이지 거의 상관계수가 0.95에 이르기까지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도 올라가고 소득이 내려가면은 소비도 내려가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축을 줄이거나 부채를 더 늘려서 소비에 충당할 여력이 이젠 소진됐다. 그런 상황이다. 2008년 이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소비나 투자가 늘어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네, 그렇군요. 그러므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은 아직 없다. 그러면은 그런데 미국이 그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이따가 강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장기 금리하고 우리나라 장기 금리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금년 하반기부터 예고되어 왔었고 지금 뭐 이거를 앞당기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패턴을 옛날에 보면은 그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여건이 무르익고 됐다 싶으면은 그때 올리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오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거는 미국의 금통위원들이죠. 미국의 금통위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뭐 연도별로 니네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라는 설문조사 같은 거를 했는데 그 중간값이 2017년이 되면은 3.75%까지 올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0.25인가 뭐 그거보다 작은가 뭐 그런데요. 그러면은 2017 3년 뒤에 3.5%포인트 정도 적어도 그 정도는 장기 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럼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은 2017년까지 그러면은 적어도 금리가 3.75% 한 4% 정도 올라갈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금의 이자 부담이 4배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이 3.75면은 얼마입니까? 4.75 5% 정도 되니까 2배 반 정도 이자 상환 부담이 생기는데 되겠느냐? 그런 상황 변화가 소비자들이 그거를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같이 올리게 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지금 뭐하러 내려가느냐? 내려갔다 올라가면 더 숨차지 않느냐? 지금 이따가 올라가는 것이 더 낫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의 대안은 뭐냐? 금리 낮추고 그럼 뭘 하면 좋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중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싶으면 방법이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의 인하를 연기하는 겁니다. 하반기 이후로. 가급적 하반기로 연기하고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인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표에다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시 말해서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요금 이런 거를 유가가 하락하니까 인하 요인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100% 반영을 하면은 공공요금이 하락을 하면은 물가 지표는 더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로 마이너스 내려간 것이 좀 피하고 싶다면은 하반기로 연기하거나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 10년에 걸친 고유가 시대 때 우리 소비자들의 후생을 위해서 올려야 될 것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가가 내려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걸 100% 그대로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적자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경영이 물론 방만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수익자가 소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기억을 해갖고 요럴 때 그렇게 해서 그 공기업들의 재정 수지도 보존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 같이 뭐 대기업이 그런 거를 많이 갖다 쓴다고 하는데 그런 보조금은 이제는 없애자. 저유가 시대를 맞아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건 없애자. 이런 대책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지속적인 디플레 압력이라고 하면 지속적이고 총수요가 부족한 디플레 압력이라고 하면은 이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이 되면은 이거는 실업으로 이어져 갖고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시적인 이 디플레 압력이 있을 때 임금이 받쳐주면은 이거는 디플레 기대를 해소하는 데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것이 케인즈 때부터 나왔던
케인지안들이 쭉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거는 뭐 소득 분배의 격차를 완화하는 거를 위해서나 또 디플레 압력에 대한 디플레 기대를 해소하는 데나 그리고 또 소비 진작에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최하 10% 계층의 근로소득이 지금의 작년에 최저임금하고 월급이 한 2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2만 원밖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보다 한 2만 원 정도 더 소득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가구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면은 최하 10% 되는 근로자 가구는 아마 거의 최저임금이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임금을 못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가장 그 최하위 10% 계층이 직접적으로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텐데, 근데 그분들의 평균 소비 성향이 작년에 0.95였습니다. 0.95. 거의 다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자면 금리 인하는 디플레 우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금리를 금년 중에 금년 상반기 특히 금년 상반기나 금년 하반기까지 물가 지표에 영향을 줄 수가 사실상 없다. 그 우리나라 금리라는 게 2, 3년 뒤에 물가를 영향을 주는 거지. 2, 3년 뒤에는 이제 벌써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두 번째, 미국 금리 인상이 하반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그다음에 정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냐. 이주열 총재께서 취임 일성이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저는 미국도 옐렌 의장이 금리를 정상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까지 낮췄던 것을 다시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의 옐런 의장과 이주열 총재의 두 분의 그 통화 정책 당국 수장으로서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주열 총재님의 그 금리 정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옐렌 의장의 성공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가계부채 문제가 터져가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만은 그 이후에 가계부채가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기 발생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미국이란 경제가 얼마나 대단한 경제인지 굉장한 경제입니다. 거긴 진짜.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금융위기를 겪고 그 고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게. 그 지금 오늘 금리를 낮추면 우리가 지난 8월, 9월, 10월 두 번 금리를 낮췄더니 작년 4분기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낮추면 또 올라가겠죠, 가계부채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쿠어바디스 BOK, 한국은행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경제를 어디로 이끌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가계부채에 대한 확실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강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는 말이 아직은 그거밖에 없어서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말해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체 구성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정말 실현 가능한 대책을 실현하면서 금리를 낮춘다면 모를까. 그런 대책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면은 이거는 뻔하다. 전세 가격 또 올라갈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죠. 소비도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그 투자도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참 금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금리를 또 내리게 돼서 이젠 또 어떻게 되냐? 1.75%? 정말 재미있는 관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한 발을 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구경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그냥 그냥 타는 듯한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럼 잘 하세요. 이런 그런 마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규 박사님께서는 현재 디플레이션의 그 성격을 유가의 하락에 의한 디플레이션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문제점으로서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리스크하다.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에도 좋은 디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나쁜 디플레이션에서는 일본의 그 경험을 다시 연상시키는 것인데 좋은 디플레이션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증가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가를 하락하는 것이 좋은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의 악성 디플레이션을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담보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비가 더 감소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규 박사님께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 견해를 피력해 주셨는데 이미 이제 엎질러진 머리로서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방금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금리를 인하시켰을 때에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론하실 분은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소비가 왜 진작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서울대학교의 안동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안동현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 같은 데 오면은, 두 사람이 토론하면, 두 번째 토론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두 번째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첫 번째 하신 분 얘기를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론을 좀 제기하면서 하면 상당히 재밌어지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생각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니까 똑같은 레파토리를 또 반복하는 거가 돼가지고 별 재미가 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박정규 박사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를 갖다 약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규 박사님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논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너무 성급하다.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물론 요번에 담배값 인상을 제외하고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다. 드디어 마이너스를 찍었으니까, 디플레이션 아니냐. 물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디플레이션이냐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불어서, 물가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3%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성과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 3% 후반대라고 하면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종합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보다는 아까 윤호중 의원님이나 또는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우리 경제가 좀 빠져들고 있다. 이게 사실상 큰 이제 우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요새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을 갖다가 제가 이거 좀 하는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통제를 못하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란 것은 이제 수요 측에서 오는 거랑 이제 공급 측에서 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지금 공급 측에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측면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공급 측에서 오는 걸 말씀드리면 아까 뭐 박정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유가 하락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갖다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 유가가 왜 하락을 했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결국은 요 사이 그 공급 측을 보면은 굉장히 좀 치킨 게임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로 하면은 여기에 지금 페이지 수가 하나, 둘, 8페이지로 좀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냐 할 때 이제 디맨드 쪽이랑 서플라이 쪽으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서플라이 쪽에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기존 기술이나 소재, 생산 방식이란 새로운 기술, 요새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신기술이나 또는 새로운 소재, 생산 방식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제 결국 마켓 쉐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오일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중동에서 이제 기름을 갖다 푸는 방식에서 뭐 샌드 오일도 요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그 사암에서 이제 추출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충돌을 하면서 서로 죽이기 게임을 하는 거죠. 누가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가면서 경쟁자를 갖다가 도태시킬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갖다 많이 과거에 했습니다만 1990년과 2000년대는 다른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과 인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이 나라들도 굉장히 그 자본을 갖다 많이 축적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장치 산업 쪽, 중화공업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쪽에 제조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플라이 쪽, 공급 쪽이 이제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럼 디맨드 쪽에서는 물가 하락 요인이 없었느냐? 당연히 물가 하락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회복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감소됐고 그로 인해서 물가 하락 요인이 조금 동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뭐 크게 이제 우리가 재정과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 정책은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은 이미 뭐 피스칼 클립에 재정 절벽에 처했고 남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것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해서 오히려 서버린 리스크에 이제 돼서 재정 위기에 빠졌었고 그래서 전 세계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제로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우리나라도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댈 곳이 이제 통화 정책이었고 그래서 통화량을 갖다가 늘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국가들, 유럽은 QE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 금리를 갖다 2번 내렸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금리를 갖다 내렸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갖다 많이 풀어도 이게 경제 시스템 안으로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이게 돈이 좀 돌아줘야지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데, 그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 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 측에서도, 물가 상승 요인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9페이지를 갖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원유가가 하락한 거 이건 모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면 유가만 떨어졌느냐? 다른 상품 가격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가격, 그 다음에 철강 가격, 그 다음에 구리 가격 모두 다 폭락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폭락폭을 보면 유가보다 더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뭐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정도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폭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옥수수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옥수수가 주식이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는 옥수수 가격을 갖다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중에 하나가 옥수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은 야 이게 수요 쪽에서도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공급 쪽이냐 수요 쪽이냐 약간 좀 애매하실 수가 있는데 양쪽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스페큘레이션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2000년 이후에 헤지펀드나 글로벌 IB들이 이런 상품 가격들을 갖다가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숏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갖다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을 갖다 계속 밀어 제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품 가격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이제 결국 반등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을 많이 얻었다 싶으면 익절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반등 기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반등이 언제 올 것이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 물가 하락이 즉 디플레이션이 구조화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너무 비관적인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저도 박종유 박사님 말씀대로 디플레이션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내년 늦어도 하반기나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은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 대외적인 요인이 이제 제일 큽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대내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죠. 특히 우리나라가 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저기 좀 빨간 선을 해놓은 좀 약간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한데 오른쪽에서 제일 위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4분면에다가 이렇게 삼포도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주요국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보면 좌우로 보시면은 우측으로 있으면은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고 좌측으로 가면 물가 상승률이 이제 마이너스인 그런 국가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봤을 때 위쪽에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타겟 인플레이션 목표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목표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제법 위쪽에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즉 타겟 인플레이션보다도 높은 국가들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약간 플러스였죠.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약간 플러스였고 타겟 인플레이션보다는 물론 낮게 나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자신들의 통화가 평가절하된 나라예요. 자국의 통화가 평가가 절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의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 그래서 러시아나 칠레 이런 자국 통화가 엄청나게 하락한 국가들만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타겟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왔고 그 외의 국가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저물가에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그 중에서도 조금 낮은 국가 쪽에 속한다. 즉 타겟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2에서 한 3% 정도를 갖다 보고 있는데 그보다는 좀 낮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따로 좀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만 이것은 대외적인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 이 문제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그러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가는 물가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 또는 경기 성장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자, 디플레이션 요새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맞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갖다 인하해야 된다. 주로 이제 이런 논리를 갖다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디플레이션이면 반드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요번에 오늘 뭐 25bp를 갖다 내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최근에 그 미국이 이제 작년 11월에 양적 완화를 갖다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경제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갖다 도출하게 되겠죠.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분석을 해봤어요. 퀘스천은 뭐였냐면 어느 정도 돈을 풀었냐면 다 아시다시피 4조 5천억 불입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푸른 돈의 양이. 그런데 물가가 안 올랐어요. 양적 완화의 가장 큰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인플레이션이 유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화량을 늘린다는 것은 그 화폐 수량설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론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뭐 박정규 박사님이 뭐 설명은 안 하셨습니다만 여기 발표 자료에는 이미 넣어두셨던데 통화론자 그 대표적인 그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것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통화 현상이다, 화폐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뭐 E는 MC 스퀘어다 뭐 이걸 갖다가 중시하듯이 이 거시경제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이 MV는 PY다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항등식입니다.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통화량에다가 곱하기 통화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느냐 한 것을 곱한 값이 물가 곱하기 GDP라는 거예요. 실질 GDP. 그래서 명목 GDP는 쉽게 말씀드리면 명목 GDP라는 것은 뭐냐면 통화량 곱하기 통화량이 그 통화가 몇 번 돌았느냐 한 것을 갖다 곱하면은 그게 바로 명목 GDP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통화량을 늘린다 그래 버리면은 즉 M이 늘어나고 만약에 화폐 유통 속도가 동일하다 그래 버리면은 N 곱하기 V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P 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Y 소득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통화론자들의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머니 벨라시티, 즉 화폐의 유통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거니까 통화량을 늘려버리면은 물가가 올라가든지 아무튼 경제가 이제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단기적으로 그 경기 성장을 갖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그 통화론자들의 얘기입니다만 어찌됐든 명목 소득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아규먼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머니 벨라시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머니 벨라시티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올 때 여기서 택시를 타고 왔다. 10,000원을 택시 운전사 기사분께 드리면은 기사분이 그거 가지고 정유소에 가서 저기 그 기름을 갖다가 10,000원어치 넣었다. 그러면 제 10,000원이 지금 경제체제 내에서 2번 도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가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가 평균이 얼마냐면 1.7 정도가 됩니다. 지금 수치가 얼마냐면 1.2예요. 역대 최저로 지금 낮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그렇게 많이 부어놨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N 곱하기 V는 PY라고 했을 때 M을 아무리 늘려도 V가 떨어져 버리니까 P나 Y로 갈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부어가지고 V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가지고 결국 P를 늘리든지 Y를 늘리는 쪽으로 갔었는데 Y만 조금 올리는 거 P도 조금 오르는 정도밖에 지금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동성 한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화폐 유통 속도가 역대 최저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어제 언론에서 그걸 화폐 승수로 해서 뭐 계산했습니다만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유동성 함정에 있어서 그러면 심하게 돼서 이게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플레이션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화에 비해서 제 화폐, 제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죠. 디플레이션이 됐으니까 물가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10,000원 가지고 사과 옛날에 2개 살 수 있는 건 이제 3개 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또 화폐의 기회비용이 떨어지죠. 왜? 그거 가지고 제가 예금을 하나 현금으로 쥐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물가가 이제 반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현재 지출을 하는 것이 맞죠. 돈을 갖다 쓰는 게 맞습니다. 지금 돈의 가치가 높을 때 돈을 쓰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미리 지금 돈을 갖다 쓸 필요가 없죠. 조금 더 기다렸다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화폐 보유 동기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마이너스면은 금리를 갖다가 낮춰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진짜 디플레이션이 맞다 그러더라도 반드시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무작정 디플레이션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 논리에 빠져 있는데 그 FRB 학자들이 이번에 미국 중앙은행 학자들이 분석한 것에 따지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양적 완화 쪽에 그 분석을 갖다 봤더니 양적 완화 초기에는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후반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쪽으로 갖다 돈을 더 푸는 것이 뭐 이런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디플레이션이면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제가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1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경제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 소비자 컨피던스는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 국가 경제를 갖다가 구성하는 구성 요원인 가계 쪽도 힘들고 그 다음에 기업 쪽도 지금 다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수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 뭐 기업은 기업이라고 쳐도 아까 사회자분께서 우리 박사님께서 이 자리 낮췄는데 왜 이 소비가 진작에 안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 대답 중에 하나가 실제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현금을 딱 쥐는 현상을 요새 뭐 5만 원권이 전부 실종됐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이고 조금 더 구조적인 면을 갖다가 보신다 그러면은 1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구조적인 면을 갖다가 보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가계의 양극화입니다. 아까 윤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가계의 소득의 지금 분포를 보게 돼 버리면 분포의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 넓어진다는 것은 소득의 그 형평성이 굉장히 좀 비형평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인데 그거 못지않게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제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포뿐만이 아니라 혹시 분포의 그 피크가 2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통계학에서는 바이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즉 분포가 이렇게 벨 쉐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2개 쌍봉 낙타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최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중산층이 파괴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쪽으로 이제 분석하는 우리 과에도 이제 그쪽에 분석하는 교수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바이모달한 즉 쌍봉형 낙타 형태의 인컴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즉 중산층이 상당히 파괴됐다는 얘기죠. 중산층이 파괴돼 버리면은 실제적으로 내수를 갖다 끌고 가는 것은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얽혀졌다는 것은 내수의 기반이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자를 갖다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내수를 갖다 진작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은 형태다.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잘못했고 또 이제 기업들도 혁신 면에서 굉장히 부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낮춘다고 자금 조달 금리가 낮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전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껴야 되느냐? 이걸 갖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줘야 된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느냐? 그건 당연히 가계에 있어서의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서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서부터 당연히 출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임금 인상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 여야를 막론하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산층을 갖다가 복원시켜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그래서 내수 기반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시간을 갖다가 한 3분 정도 더 썼는데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동현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디프레이션 상황이 구조적인 문제이다. 장기 저성장의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금리가 하락을 해도 소비와 투자가 증가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특히 경제에서는 이제 심리가 중요해요. 기대 심리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서 중산층이 그 붕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야 말씀하고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다시 그 복원을 시켜야만이 금리 인하를 해도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두 분께서 지적하신 우리나라에서의 그 디프레이션의 문제점하고 대응책 이와 같은 것을 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주아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라든가 또한 그 개인적인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한 15분 정도에 요약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지난번에 두 분 발제자를 모시고 연말에 그 오은혜 경제학자가 보는 2015년 한국 경제 진단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 할 말을 못해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에 조금 보완적인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가 대공황이었는데요. 대공황은 1929년도 10월 24일 날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1933년 3월 4일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후보 대통령이 1929년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해 10월에 대통령이, 월스트리트가 붕괴됐는데, 그러고서 대공황이 시작돼서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길거리로 다 나섰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 신자로서, 굉장히 자기 월급을 전부 복지재단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아낌이 없는 분이었지만 이분이 신념이 있었어요. 정부가 국민을 도우면 국민이 노예가 된다. 이 신념으로 인해서 기업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이 고전경제학이라고 해서 당장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곧 살아날 것이다. 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도그마, 이 이념적 독선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죽어가 나가고 있는데 이걸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33년도 3월 4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첫날서부터
이분이 대대적으로 뉴딜 정책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후보 대통령이 1929년도에 그렇게 월스트리트가 무너졌을 때 그때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고 그 위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데올로기적 도그마입니다. 이념적 독선. 온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서 그렇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법인세는 단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리고서 서민들만 그저 쥐어짜야 되겠다.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틀렸다. 그렇게 재벌과 부자들을 지원을 해봐봐야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봐야 이념적 독선, 줄푸세라고 하는 이런데 바로 이 줄푸세가 바로 1929년도 대공황을 심화시킨 바로 그 이념적 독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아우성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앞선 두 분보다는 훨씬 더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그 비관의 원인은 바로 이념적 독선이다. 앞선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이자율을 낮춰봐야 지금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느는데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 기재위에서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 얘기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법인세는 단 한 푼도 못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계속 담배세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제는 더 나빠진다. 여기에서 한국 경제에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자율만 낮추면 그냥 된다. 바로 이런 생각이 대공황을 굉장히 심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는 이론적 도그마입니다. 이론적 독선인데 그게 그 당시에 경제학에서 가격이 신축적이게 되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와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 거니까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게 고전학파 경제학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해고자가 고용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다시 물건을 안 사게 되고 이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격이 그렇게 신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 그 토론문은 주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제위기 가능성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한국의 추세적 장기 침체,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 잘못된 보수주의 정책, 줄푸세로 일컬어지는 이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위기 가능성을 대단히 높이고 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달러 가치가 변동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질 때마다 세계 경제에는 위기가 왔고요. 지금 세계 경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유는 하반기서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이미 달러 가치는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죠? 지금 유로화가 지금 거의 1달러 대 1유로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가 되고요. 지금 원화도 폭락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위기는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지난 40-50년간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한국의 실질 GDP는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땐 8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침체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 위험, 즉 바로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정책이 정확하게 미국에서 대공황 이전에 취하던 정책이고요.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2000년대에 부시 행정부가 취하다가 사실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터 시작됐다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금 완화되었다가 다시 부시가 강화하면서
대침체를 불러왔던 그 정책입니다. 뭐냐면 줄푸세 정책에 의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빈곤화되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이런저런 경기 부양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부양, 그다음에 주식시 가격을 거품을 일으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 LTV, DTI 완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결국에 가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때 대공황이 왔고 대침체가 온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월가에서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부동산 시장도 붕괴됐고 마찬가지죠. 이번에 2008년도에 미국에서 붕괴된 것도 부동산 시장 붕괴된 거고 지금 저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저 루트를 그대로 지금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죠. 저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서 우리 중위소득은 지금 154만 원밖에 못 받고 있고요. 3개 대기업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가 전체 당기순이익의 37%를 가져가는 이런 나라는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대공황과 이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많은 데서 거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1920년대 미국을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한국의 재벌 체제와 같은 재벌 체제가 있습니다. JP 모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은행과 기업과 그냥 금산복합 그룹이었어요. 산업은 지금 한국도 독과점 돼 있는데 1920년대 미국은 심지어는 전기, 철도, 가스 이런 거 전부 독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독과점이 심하고 재벌 체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지금 했고요. 2000년대 미국에 오면 구조적으로는 조금 나았습니다. 여기 금산분리나 경쟁 체제가 돼 있고요. 지금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 한국, 1920년대 미국, 2000년대 미국, 그 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다는 게 역시 공통점입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했고요.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1920년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과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전 세계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소비자 보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타격을 덜 받았다는 겁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출을 빌린 사람은 그냥 주택만 포기하고 나가면 빚에서 해방됐고 다시 돈 벌어서 소비가 올라갔습니다. 1920년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1920년대 미국의 교훈입니다. 줄푸세 정책을 똑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이 대단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여기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1920년대 미국은 대량 생산이 막 그때 포드 자동차가 들어와서 그때가 시작될 때였고요. 반면에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예전보다 유연성이 조금 있다. 그것이 좀 좋은 점이다. 최근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생한 이유는 바로 금융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은가? 오늘 두 분은 상당히 그럴 위험이 좀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독과점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의 반응이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미 생산자 물가 지수는 3년째 이미 2012년서부터 이게 이제 지수이기 때문에요. 추세선으로 벌써 이렇게 하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3년 동안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고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빨리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의 유동성 함정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춰봐야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케인즈가 답답하게 여겼고 루즈벨트가 그 당시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데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건데 정부의 정책은 전부 부자와 재벌에만 쏠려 있다는 거죠. 지금도 최경환 부총리는 계속적으로 부동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와 같은 정책적 실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다시 케인즈를 얘기하는가? 1920년대와 미국과 지금 한국이 너무 유사점이 많다는 거죠. 보수주의 정책으로 인한 위기, 그 다음에 한국의 시장이, 특히 금융시장이 대단히 경직적이다. 지금 만약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고 하면 그 위험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케인즈가 얘기했던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취해서 우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해서 두툼한 지갑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를 더더군다나 어둡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면 잘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너무나 한국 경제의 미래는 너무나 어둡다. 어두운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산업들이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바로 이 팩터는 1번 팩터는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의 장기 침체와 같은 현상입니다만 2번 팩터 중국 팩터에 의한 중국의 요인으로 인한 이 한국 산업의 붕괴는 일본은 겪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지금 경쟁력을 상실했다. 제가 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리라고 하는 그런 포럼을 출범을 시키고 이것에 굉장히 천착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유 때문이고요. 이미 초저출산율 기준으로서 1.19가 10여 년째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경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일터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현대중공업의 평균 연령이 48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경제를 어둡게 만드는 거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금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경제가 이번 고비를 넘긴다고 할지라도 잘 되겠느냐 하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한 5년이나 10년 지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죠.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데올로기적 도그마 그것이 지금 한국 경제를 어둡게 만들고요. 제가 국회 현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거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취하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위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홍준학 의원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 위주의 정책이 그 위험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내주셨고 특히 재벌 위주의 정책이 위험하다. 그래서 법인세를 대한 인하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오히려 소비 투자로 늘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특히 이와 같은 큰 프레임워크로서 이념적인 도그마에 빠져 있어서 이것을 신축적으로 푸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서의 하나의 유연성을 높이는 하나의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강태수 의원님께서 시간은 좀 15분 이내로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가시죠. 두 번째 더 가시죠.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논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공급 측면이에요. 근데 저유가가 주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요 측면에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 중반인데 어떻게 이걸 디플레이션을 볼 수 있냐. 그리고 또 명목 성장률이 3%인데 이게 디플레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미 디플레이션인 거다. 그 그림을 보시면 GDP 갭이 말입니다. 이 GDP 갭이라는 건 좀 전문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총 수요를 이제 잡아내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 마이너스 부분, 지역, 영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유로 지역은 이미 이런 상황에서 2009년 5월경에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지금 너무 안이한 상황 판단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과연 공급 측면의 물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중앙은행 법상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수요만 얘기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윤호중 위원님께서 아까 하셨다시피 이것이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지금 열을 올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작년에 어디 회의를 갔는데요. 일본 재무성의 가지고 고위 관료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축하한다고 말이죠. 아유, 한국의 경상 흑자가 일본보다 커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받을 일입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수직의 GDP 대비가 지금 7% 되거든요. 그 얘기는 동전의 양면은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면 심지어 일본이 지금 20년 정도 디플레이션을 겪고 굉장히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보다 작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에 우리가 G20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한 게 이걸 GDP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해서는 4% 정도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논의가 흐지부지 됐는데요. 결국은 총수요를 침착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거 이걸 따지기 앞서서. 그래서 대충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화정책, 그다음 재정정책, 그다음 구조화 문제로서 인구 고령화를 다뤄봤습니다. 물론 앞에서 두 분들이 물론 말씀하신 것들이고요. 또 홍정학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지적하신 내용을 중복하는 내용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가시죠. 이게 이제 오늘 중앙은행의 금리를 낮췄는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수익률 곡선을 찍어줘야 됩니다. 뭐냐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짜리 금리를 결정해서 그것이 3개월물을 결정해주고 그것이 또 3년물에 영향을 주고 10년물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익률 곡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보면은 기준금리가 2%에서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9% 아닙니까? 이게 수익률 곡선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하루짜리 기준금리와 10년짜리 국고채의 관계가 말이죠. 최근에 와서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10년 국고채 금리와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상관계에서 0.8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게 0.9까지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이제 오늘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그것이 10년 금리에 영향을 안 주는데 오히려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는 미국 양쪽 완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발제자이신 박종규 박사님께서 금리 변동이 소비에 영향을 못 주더라. 그것이 같은 지금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 통화당국이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린스펀 사다리라고 그러는데요. 2004년 한 6월부터 금리를 올리자고 하니까 17차례 연이어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425bp, 4.25%포인트를 올린 거죠. 근데, 보니까, 아까 이제 FOMC 위원들이 2017년까지 3.75%포인트 올린다고 했으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런 현상을 과거에 맛을 봤기 때문에 옐런 의장이 뭐라고 금리 인상 가능성만 얘기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4.25%포인트 올린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번째는 미국은 과연 과거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올렸는데요. 이번 사이클은 좀 우리를 봐주면서 올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국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미국이 이런 상황을 주변국을 잘 감안해 주실까? 이런 문제가 이제,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 유출이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네 번째로는 내수 위축이 굉장히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했을 때 이 표가 굉장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OECD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OECD 평균과 대비해서 볼 때 우리나라 경우에 사회보장 복지의 지출 비중이 절반 이하다 말이죠. 다른 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의 총 지출에 차지하는 사회보장 복지 문제, 그거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업급여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결국 이제 사회적인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계수를 보더라도요. 이게 지니 계수라는 게 이제 소득 불평등 상황인데 올라갈수록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세 번의 이렇게 이제 단층이 있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한 번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금융,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대적인 빈곤율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 오른쪽 그래프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왼쪽의 그림은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관건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소비 성향이 높은 곳에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 지출이 돈이 가야 되겠는데요. 그런 계층은 결국 저소득층이더라. 사회보장 복지 지출 최저임금이라든지 정책의 포커스가 초점이 그런 분들한테 맞춰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더라.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적어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박종규 박사님이 아까 발표하신 자료를 보시면 슈퍼마켓이 마이너스 20% 줄었습니다.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15% 줄고 있습니다. 편의점 마이너스 6%, 백화점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내수 주력 업종인데 전부 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 가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홍정학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미디안이 중위 연령 40.1세가 되는 걸 보셔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총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요. 일본은 지금 92년에 꼭 점을 찍고 이제 녹색입니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게 우리나라인데요. 2013년에 찍고 나서 내려가는 그 기울기가 더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그래서 이게 집사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것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이게 이제 재밌는 게요. 일본 부총재라는 분이 일본, 지금 말씀드린, 보여드린 초록색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일본의 주택담보대출하고 그려보니까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건 정말 순전히 여담인데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한 20년 후에 과연 주택담보대출 걱정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집을 사겠냐 이런 걱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여기서 이제 시산을 해보니까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1% 정도 올리려면은 이민을 한 160만 명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포용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몇 분 지났습니까? 저는 짧게 감사합니다. 강태수 의원님께서는 이 금리의 그 정책 전달 파급 효과라든가 지금 미약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의 그 통화 정책 취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이제 또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6월달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사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시장에서는 지금 강달러로 이제 좀 변화돼 가지고 지금 급속히 우리나라 원화가 오늘만 하더라도 한 24원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현실적으로 만약 미국의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자본 유출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발표자 토론자회까지서 한번 좀 해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하면은 과연 이것이 디프레이션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의문점이 들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유도형 정책으로 가야 좀 더 그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지금 생깁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먼저 어느 분이 먼저 앞에서 먼저 하신 박정규 박사님께서 먼저 출구절 자본 유출이요? 예. 네. 자본 유출이 글쎄요 이게 정말 안개 속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갖고 이게 미국이 금리를 2% 포인트 정도 올렸을 경우에는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감당할 여력은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어느 분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이긴 한데요. 근데 아까 저 그림을 보면은 이게 몇 퍼센트를 올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자본 유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만은 한국은행도 분명히 저런 여건이 되리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출구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에 저렇게 금리를 이번에 내렸는지,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아주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좀 불안합니다. 아마 지금 마켓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분석하는 호라이즌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회의를 갔는데
사람들이 언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냐. 지금 현재 그 페더럴 펀드 퓨처스라는 상품에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금리 인상 시그에 따라 읽을 수 있는데 10월 안에는 무조건 100%입니다.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걸로서. 원래 한 8월 정도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가 이번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2달 정도 앞당겨서 6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금리 인상이 6월 하느냐, 7월 하느냐, 8월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그 그린스펠 레더라는 사다리 그것처럼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보아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일각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미국의 그 FRB에 잠깐 뭐 가서 뭐 일한 적도 있는데 방문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피우면서 해외 시장을 갖다가 다른 나라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정책을 펼친 적이 없어요. 다만 만약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금리 인상을 했다가 만약에 다른 나라까지도 무너지게 돼버리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피드백 효과로 인해서 미국 자체의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갖다 줄 것이냐 이런 거 정도는 분석을 합니다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갖다가 염려를 해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 상황까지 보아가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약간 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일 처음에 25bp 내렸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기자회견이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와가지고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을 때 도대체 왜 내렸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였냐면 약간 테크니컬하게 금리를 내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2%였었는데 1.75%까지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따라 붙을 때 25bp를 붙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이제 1.75%까지 내려갔다 그래버리면 물론 아직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서서히 자본 유출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방향성 면에서는 분명히 달러 강세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간다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빠졌어요. 사실 환율이 상당히 그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뭐 프레자일 5니 쉐이키 6에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덜 빠진 편이었죠. 그런 면에서 예방주사를 좀 덜 맞았다. 그러면서 약간 좀 취약할 수는 있다. 이런 면이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 환율에는 상당한 그 변동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마이크를 홍정학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였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갚는 거였고요. 그리고 변동금리가 아주 조금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변동금리 대출도 변동금리가 한도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변동금리는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변동금리가 아직도 정부에서 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신규는 뭐 고정금리로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다 변동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와 같은 금리 인상이 왔을 때의 충격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이거를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재작년서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창업을 위해서 연대보증을 해소하는 법을 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경제를 그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무너졌는데 연대보증에 걸려 있으면 그 기업은 계속적으로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파산법과 개인회생법을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처럼 금융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설사 금리 인상이 와서 대규모의 도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험을 줄여보자. 그 길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이런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너무 위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위험이 이제 이렇게 무감각하다가 한번 닥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막 난리를 펴게 되는데 제가 요즘 국회에서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누군가 학자들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이데올로기적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위험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정부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되죠. 경제는 나쁘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 진작을 해야 되겠고, 특히 정부 여당 쪽에서 자꾸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또 그런 요구를 자꾸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알려져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감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명확하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한국은행에서 오래 계신 강태수 위원님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에 대한 효과, 대응책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다른 얘기도 다 좋습니다. 다 같이 해주십시오. 글쎄, 제가 한은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예컨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머무다왔던 조직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자본 유출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홍조학 의원님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본 유출 압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린스팬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요. 지금 이게 자본 유출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과거에 양적 완화를 한 4, 5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동남아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돈 빠져나가죠. 브라질 나가죠. 아르헨티나 나갑니다. 한국 안 나갑니다. 오히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날까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신흥시장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냐에 따라서,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 투자하는 사람들, 돈 따먹는 사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투자할 때요. 한국 채권이 신흥시장국의 인덱스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사고요. 좀 높으니까, 이윤이 높거든요. 선진국 시장에 들어왔으면 안 삽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낮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신흥시장국에서 샀던 걸 확 던지고 나가버리죠. 손해볼까봐. 손절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보면 마켓의 흐름을 보면은 어느 순간 투자하는 이 채권 딜러들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하루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10분에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뭘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목이 안 날아가려면은 지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물이 예컨대 선진국물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모징이 선진국에 신흥시장국에 들어가서 막 출렁이거든요. 팔고 나와야죠. 그래야 자기 수익률이 자기가 손절매했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너 왜 팔았어?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신흥시장국 물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라고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딜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분들이에요. 심사숙고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막
정신없이 딜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이런 어떻게 보면 선진국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IMF는 한국을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BIS는 선진국 분류 안 합니다. 신흥시장국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마켓에서 이제 이런 인덱스를 아까 이제 투자자들이 고르는 때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그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MSCI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데요. 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FTSI라는 데서는 한국을 신흥국으로 봅니다.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마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당국은 정부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하여튼 선진국으로 빨리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펀더멘털이 강한지를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거 보고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이걸 한번 한국을 요번에 차제에 우리가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계속 작년 5월 23일 날 2013년 5월 13일 날 버냉키 의장이 5월 23일 날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머징 신흥시장국이 막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안 나갔거든요. 그때 시장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살짝. 그래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대비할 경우에 굉장히 시급한 우리가 그런 스테이터스를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한은에 있을 때 이제 저는 통화정책을 담당한 건 아니고요. 금융안정 쪽을 담당했는데 그게 바젤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거기서 은행 감독자 회의를 많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추세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채권하고 주식 아시죠? 채권하고 주식이 틀린 건 주식을 갖고 있다고 회사만 가면 다 털리지만 채권은 이자는 꼭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채권. 회사채.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내가 사면 그 쿠폰을 이자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순위 그 채권자의 입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너가 선순위 채권자이라도 문제가 되면 같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상한 채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종화 의원이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 미국에서는 지금 살다가 안 되면 키를 딱 주고 나가면 되는데요. 거기에 더 나가서 아티프 미안이라는 교수가 빚으로 지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요. 그걸로도 부족하다. 은행도 책임져라. 채권자 아닙니까? 채권자인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 분담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이 말입니다. 기존에는 채권자를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시장 경제의 그 기본 틀은 채권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틀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야 채권자도 책임져야 돼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규정으로 막 나오려고 그러고 실제로 그런 논의를 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베일 아웃이라는 거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베일 인 너도 책임져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상품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 논의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 주담대 구조 이거를 좀 이렇게 이런 면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 디프레이션 위기 고조에 대한 긴급 진단, 원인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서부터 미시적인 자본 유출의 문제 다양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논의한 것을 가지고 정책 당국뿐만 아니고 책임을 지고 있는 당의 입장에서도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과 발표를 해 주신 두 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